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은 경제학 비판 머리말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엥겔스와 함께 쓴 독일 이데올로기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은 글자 그대로 유물론에 기반을 둔 역사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은 순수 철학은 아니고요, 역사 철학 또는 사회 철학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역사 철학이나 사회 철학은 항상 순수 철학의 조명을 받고 또 순수 철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마르크스의 이 유물사관은 포이엘바하의 유물론에 기반을 둔 그러한 역사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물론에 기반을 둔 역사관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역사관에는 정신적 활동은 모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세계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정신이 큰 지배를 한 그런 역사입니다. 고대 세계는 거의 신화의 시대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종교의 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세 천년은 거의 윤리와 도덕이 중심을 이룬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세 철학, 과학의 출현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세계가 열려 있는데 마르크스의 철학은 사실은 그 과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 과거를 물론 마르크스가 살펴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하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땅을 누가 소유했느냐를 가지고 역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그러한 구분이죠. 그것을 변증법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변증법적 역사관이란 계속 발전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 측면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지 땅을 누가 소유했느냐를 가지고 고대와 중세를 이렇게 구분하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마르크스의 이 유물사관은 거의 그래서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감각적이라는 것에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조금만 그 근원을 치고 들어가 보면 역사가 나오는데요. 이 역사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오류가 그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역사를 모르고 인문학을 모르고 그럴 경우에는 마르크스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현실적으로 감각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트릭이 존재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트릭은 요술과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근원을 치고 들어가 보면 틀린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마르크스의 요술이다,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참조로 하고 이제 우리 이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의 유물사관, 유물론적 역사관이라는 뜻입니다. 유물론적 역사관 하에서 사회 구조를 이제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사회 구조를 추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추적을 했을 때 마르크스의 사회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현실의 토대로서 사회의 경제 구조가 있습니다. 물질적 생산력의 생산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회의 경제 구조이다. 그리고 생산 양식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토대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하부 구조입니다. 이것이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물질적 생산력이란 분업의 발달 정도를 가지고 측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생산관계는 이 분업과 협업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상호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특히 생산관계와 소유관계를 가지고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의 경제 구조이고 생산 양식이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의 토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크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현실 토대 위에서 상부 구조가 솟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부 구조란 것은 사회적 의식으로 먼저 출현합니다. 이러한 사회의 경제 구조가 사회적 의식으로 출현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또 제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회적 의식과 사회적 제도, 이게 바로 상부 구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사회적 의식으로는 종교, 예술, 철학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산 양식에 맞추어서 이러한 종교, 예술, 철학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정형화되었을 때 법률과 또는 정치적 구조, 즉 국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르크스는 유물사관 하에서 사회 구조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제 생활을 위해서 공공 물건 생산의 생산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이제 참조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 토대 위에서 상부 구조가 솟아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부 구조는 먼저 사회적 의식으로 출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의식, 이 의식은요, 사회적 정신과 같은 얘기로 헤겔 후예들은 바라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헤겔을 저희가 공부할 때 저는 의식과 정신은 엄밀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 정신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의식은 이 존재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 둘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헤겔은 그 부분이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크스에 있어서도 이 의식과 정신은 같은 이퀄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의식이 출현했다. 이것은 사회적 정신이 출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산 양식에서 사회적 정신이 출현하는 것이다. 정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정신은 모든 개별적 자아들의 그 정신의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정신의 산물로서 개개 인간들의 이러한 정신이 출현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죠. 이 생산 관계를 놓고 정신적 행위로서 정신이 자신을 외화시켜서 이러한 종교, 예술, 철학, 이런 법률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지 이것 자체를 우리는 정신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적 현상입니다. 정신에서 나타난 하나의 외화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 마르크스는 이 사회적 의식과 사회적 정신을 이퀄로 봄을 통해서 정신이 이러한 물질로부터 출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이후의 모든 사회학자들이 전부 이걸 주장해요. 그러면서 이 물질로부터 정신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알투제르도 결국은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티도 결국은 자기 이론 전개하다가 이리로 돌아갑니다. 이 물질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이 오류이죠. 오히려 이 정신에서 이 경제 구조가 나온 것입니다. 정신의 활동, 과학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 경제 구조가 나온 것입니다. 과학의 출현으로 인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러한 생산관계를 이룬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고대, 중세, 근세를 바라보는데 자신의 논리라면요, 생산수단의 발전 과정을 봐야 돼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발전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출현하기 전까지 생산수단은 토지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 이전에 그러한 생산 양식을 살핀다고 하면서 살핀 내용을 보면은 토지를 누가 소유했느냐를 가지고 변증법적 이론을 전개하고 있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 독점을 했고 중세 봉건 사회에서는 봉건 영주들이 차지했고 근세 시민 사회에서는 이제
그 시민들이 이것을 차지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토지 소유를 가지고 변증법을 전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생산수단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생산수단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나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요, 이 역사가 그러한 형태의 변증법적 발전을 거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정신의 활동, 과학의 출현이 이러한 경제 구조를 이루어냈고요. 또 이 정신의 활동, 과학의 출현, 근세 철학 출현 이전에는요, 오히려 중세천년이 있었습니다. 중세천년은 오히려 윤리가 아주 강하게 부각되고 우리의 인륜을 이루는 그러한 윤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세계에서는 신화와 종교가 오히려 삶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화에서 윤리로 과학으로 오늘날에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모든 생산수단을 다 기업으로 이게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유로운 삶으로 이렇게 우리가 변증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타당한 역사관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도 물론 살펴보겠지만 마르크스는 유물사관 하에서만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고 사회구조를 봅니다. 그런데 이 근세 이전의 모든 활동들은요, 오히려 형이상학이 더 강했어요. 정신적인 활동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략해버리면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역사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유물사관도 문제가 있고요. 여기서 나타난 사회구조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신까지 포함시킨 그러한 역사관이 필요한데 그러한 역사관으로 보면 오히려 신화, 윤리, 과학, 기업, 또 오늘날 삶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맞는 변증법적 역사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관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현재의 이 사회적 구조를 살펴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기업으로부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또한 조달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과학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종교와 도덕이 현대사회의 큰 힘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나 도덕 이러한 것들이 기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이 출현했다. 그럴 경우에는 더 큰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유물사관 하에서의 사회구조와 그리고 통합적인 이 사회구조가 이렇게 역사관도 다르고 사회구조도 다르다. 그런데 얼핏 보면은 감각적으로 보면은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온통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여기에 현혹되어서 넘어가요. 그런데 이 시원을 조금만 관찰해 보면 오히려 이러한 생산관계는 과학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세 철학자들은 100년, 200년을 걸쳐서 오직 모든 학문을 과학이 어떻게 출현했느냐를 놓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내린 것이 이 정신활동의 결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은 중세천년이 있었던 것이고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그 유물사관 하에서의 사회구조와 통합적 사회구조가 역사관도 다르고 그리고 사회구조도 다르다. 이것을 우리는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트릭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각과 현실만을 중시 여기고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여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치 요술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마르크스의 요술이라고 사실은 표현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유물사관 하에서의 사회구조, 역사관을 가지고 이제 변증법적 유물사관을 마르크스가 얘기합니다. 경제학 비판, 머리말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의하면 인간의 이러한 의식이 이러한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러한 현실적인 존재, 사회 경제 구조가 이 의식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래서 이 생산수단 이것의 변화가 이제 모든 변화를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제는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증법, 즉 유물사관입니다. 그래서 유물사관은 이 안에서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먼저 사유의 물질적 생산력이 발전이 있다. 어느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유의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에서의 생산력은 분업의 발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업과 협업의 발달이 이러한 생산력의 발전과 연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일정 단계에 이르면 이 안에 여기 생산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관계에서 생산관계와 소유관계의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요, 생산하는 사람들은 전부 플로레타리아들입니다. 노동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 모든 물건들, 자동차, 집, 이런 모든 것들은요, 전부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다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산관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근로자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소유자는 전부 자본가입니다. 생산은 근로자가 하고 소유는 자본가가 하고 이러한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기에도 지금 마르크스의 요술이 들어가 있어요. 트릭이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다들 이제는 분노를 해요. 아니, 실제로 이 세계를 돌아보면 전부 근로자, 노동자들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소유는 전부 자본가들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이 얘기를 듣고 분노하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투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민족민주주의고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트릭이 존재해요. 이것도 감각적,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부론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면밀히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국부론에 의하면 이 모든 물건은요, 이 재화는 노동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본 플러스 노동입니다. 자본이 들어가야 노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투자가 일어나야 노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혹은 아이디어, 과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술 플러스 자본 플러스 노동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본가가 없으면 모두가 다 실업자가 되어버려요. 일할 곳이 없어요. 자본이 들어가서 투자가 됐을 때 일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본가가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요. 모든 물건은 기술, 자본, 노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하고 노동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담 스미스는 자본하고 노동만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기술 혹은 아이디어 플러스 자본 플러스 노동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가들이 잉여를 다 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본가들의 잉여는요, 전부 재투자됩니다. 은행에 돈이 들어가면 그것은 다른 사업거리를 위해서 또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본이 있다고 해서 하루에 5끼 먹고 6끼 먹고 이게 아닌 것입니다. 쓰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거시적으로 바라봐야지, 마르크스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라봤을 경우에는 이것은 분노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를 보면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산업화하기 위해서 이 자본을 구하려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미국에 가서 거절당하고, 일본에 가서 거절당하고, 독일에 가서 가까스로 채관을 받았는데 보증 설 사람이 없어가지고 간호사 보내고 광부들 보내가지고 그들을 담보 잡고 해서 돈을 가져왔어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니까 나라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아주 눈물겨운 그러한 자본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힘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이렇게 자본가가 있을 때 그 나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본가를 다 없애버리면 일할 곳이 없어요. 공장이 안 생기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자본금이 10억이라고 가정합시다. 말하자면 자본가가 10억을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출을 100억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익이 1억이라고 합시다. 이게 보통 일반 회사들의 그러한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본가는 10억 투자해서 1억 원씩 매해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99억 원은 직원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로 집행이 되는 것이고 다른 회사도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억은 자본가가 가져갔으며 또 나머지 이 99억은 인건비, 노동자와 또 다른 회사 이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다른 회사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본과 노동의 오늘날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자본가가 무슨 착취 구조로 인해서 이러한 그 일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양자는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이지 그렇게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순 관계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혁명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이제 경제적 기초가 변하면 이 거대한 상부 구조도 이제는 바뀐다. 정권도 바뀌고 다 바뀐다. 이렇게 이제 변증법을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어요. 변증법은 이렇게 열거되면 안 됩니다. 변증법은 발전 방향으로 열거되어야 됩니다. 해겔은 얘기를 할 때 변증법적 발전을 얘기했어요. 이것은 회귀입니다. 회귀. 말하자면 소유를 다 없애버리면 일자리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고요. 고대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신종 공산주의가 출현했습니다. 그것은 국가 자본주의입니다. 모든 소유를, 특히 대기업을 국가가 다 소유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다 소유해버리면 이제는 고대 세계가 그와 똑같았습니다. 왕들이 나라의 토지 전체를 소유했습니다. 이게 고대 세계입니다. 고대 세계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건 변증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유물론적 역사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생산 양식, 사회의 경제 구조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역사관에 대해서 유물론적 역사관이 있고 관념론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관념론적 역사관은 마르크스 당시에 해겔의 역사관을 말합니다. 해겔은 절대 정신의 자기 전개가 바로 역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마르크스는 물질적 생산 활동의 변화가 이제 그 역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 생산 활동이 역사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생산 양식의 변화가 바로 변화의 원인이다. 그래서 이 생산 양식의 변화가 사회적 의식과 사회적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것이 이제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역사관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산 양식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적 의식과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역사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봐야 되는데요. 이 생산 양식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 정신에서 과학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증기기관차가 나오고요. 전기가 발명이 되고요. 천문학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 정신에서 과학이 출현함을 통해서 생산 양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관에서 이 과학의 출현을 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유로만 바라보는 역사관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원을 가보면 인간 정신이 있고 과학이 있는데 이것을 배제시킨 역사관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포함시키는 것을 우리는 통합적 역사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인간 정신도 이 역사관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과학이 나오기까지, 이건 근세에 출현했는데요. 근세 전에 중세 천년이 있었습니다. 그 천년도 하나의 중요한 역사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는 신정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윤리와 도덕, 종교, 윤리, 도덕이 오히려 역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바라봐야지 이것만 바라보는 것은 맞지 않다. 앞에 있는 것도 함께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절대 정신의 자기전개라는 해겔의 얘기를 우리는 틀린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해겔은 분명히 이 정신으로부터 해서 어떻게 과학이 나오고 어떻게 국가가 출현했는지를 나름대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둘을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세계에서는 신화가 아주 모든 사람들의 중요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에 있어서는 신의 통치, 윤리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근세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 과학이 어디서 출현했느냐 이것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업이 오히려 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제는 풍요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운 삶과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역사관을 이런 형태로 바라보고 이러한 역사관에 근거해서 사회구조를 바라봤을 때는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맨 위에 종교와 도덕이 있고 또 그 아래에 교육과 과학이 있고 또 그 다음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유로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러한 것을 따지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것은 순서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마르크스의 요술 두 번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오직 이것만을 가지고 생산 구조만을 가지고 이 사회를 파악하고 역사를 파악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역사관이다. 이것을 단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문학을 모르고 현실만 알 경우에는 이 마르크스의 역사관에 그리고 마르크스의 이러한 그 사회 구조에 현혹이 돼버려요. 그래서 온통 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투쟁으로만 이 세계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회 구성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회 구성체란 바로 이 법률 또는 정치적 상부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물론적 역사관이란 물질적 생산력의 생산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회 구성체는 바로 이 상부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르크스는 역사란 생산 양식의 변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생산 양식이란 생산력과 생산 관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생산력은 분업 발달의 정도에 따라서 측정이 되고 생산 관계는 분업과 협업 안에서의 관계, 이것을 생산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발전하게 되면 이제는 생산 관계와 소유 관계가 분리가 된다. 앞에 있는 것은 노동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자본입니다. 해서 노동과 자본이 분리가 되고 여기서 계급이 발생한다.
앞에 있는 것은 플로레타리아고요. 뒤에 있는 것은 부르주아입니다. 지금 계급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역사는 생산 양식의 변화 과정인데 이 사회 구성체는 특정 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바로 이 상부 구조는 특정 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의식은 사상 등을 말하는데 지배계급의 사상이다. 그리고 사회제도는 국가와 법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계급적 이해관계가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 전체의 내용을 또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르크스는 생산 양식의 변화 과정을 역사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랬을 때 원시 공동체에서 고대 노예제로, 중세 봉건제로, 그 다음 자본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렇게 지금 생산 양식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마르크스의 하나의 요술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것은 한번 보면은요, 마르크스는 이렇게 원시 공동체, 노예제, 중세 봉건제 이렇게 발달을 하는데 이때 마르크스의 개념에 의하면 생산 수단이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발전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이론에 맞아요. 그렇게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걸 살펴볼 때 그렇게 살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세 과학이 출현하기 이전까지는 모든 생산 수단은 토지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이 토지를 누가 소유했느냐만을 가지고 이것을 역사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건 역사 구분에 있어서 너무 지엽적인 것이죠.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정신적인 것으로부터 해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맞는 얘기죠. 마르크스는 원시 공동체에는 소유 문제가 거의 없었고요. 고대 노예제에 있어서는 왕이 토지를 다 소유했고요. 중세 봉건제에서는 영주들이 소유했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민사회, 부르주아들이 출현했고 모든 자본을 독식하고 있다. 여기서 계급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는 공산주의가 출현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사적 소유를 지향하고요. 계급 자체와 지배계급이 폐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는 마술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요술에 빠진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그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전이 아니죠. 회귀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 자본주의를 통해서 이 사유를 실현한다고 해봐요. 모든 대기업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상속세율이 55%입니다. 그리고 가산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합치면 60에서 65% 나옵니다. 그러면은 대기업들은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돼요. 이제 자손에게 물려줄 때 이게 다 이제 국가로 귀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제도가 없습니다. 호주에도 없습니다. 싱가포르에도 없습니다. 캐나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탈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대기업이 있다 합시다. 이 상속세는 유산을 받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해외가 있어요. 해외에다 줘야 되는 거예요. 자손이 이제 해외로 이민을 갔어요. 그럼 거기에다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국가 자본의 대기업의 이탈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그 국가 자본주의를 통해서 소유를 다 없앤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원시 공동체 고대 노예제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변증법은 그렇게 발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트릭이고 요술인 것입니다. 이것을 숙명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파괴이고 과거로의 회귀이죠. 변증법적 발전은 아니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마다 이 변화는요, 생산수단의 발달, 진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청동기 시대가 있을 때 철기가 나옴을 통해서 이 철기를 이제 소유한 그 국가에게로 그 중심축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생산수단의 발전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을 한 것이지 이렇게 토지를 누가 소유했나에 의해서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모든 소유를 다 박탈함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한다? 그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변증법적 역사는 발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만약에 여기서 다른 사유가 나온다면 또 다른 어떤 발전적인 무엇가 나와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겠죠. 오히려 이 시대의 이슈는 자유입니다. 자유가 오히려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자유가 기업 중심의 이런 것들도 변화시키고 있고요. 자아 실현 욕구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오직 유물론적 관점에 빠져서 유물사관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포이엘바의 유물론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칼 마르크스의 모든 소유를 없애버리는 정신의 기능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것이 역사 발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내용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의 이 유물사관은 유물론에 기반한 역사관이었다. 그런데 유물론은 포이엘바의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포이엘바의 유물론은 거짓된 이론이다. 우리는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역사관을 펼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거의 이 신화와 정신 그리고 도덕 이러한 것이 역사의 중심을 이루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 발전을 이루어서 오늘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유물사관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없애버린 상태에서의 하나의 유물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근세 이후의 역사만 여기에는 반영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각적이고 현실적이긴 하다. 그런데 그 근원을 한 번만 더 들어가 보면 이것은 틀린 부분이 이 도처에서 출현한다.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것이 생산관계와 소유관계의 모순을 통해서 오직 물질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본과 노동은 결합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또 여기에 기술도 있는 것이고 해서 서로 상호 윈윈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상호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가 있어야 일자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더 이제 많은 그러한 이 노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마련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는데 기업을 적폐로 간주하면은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역사관에 있어서도 오히려 정신까지 반영한 통합적 역사관이 바른 역사관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생산 양식의 변화에 있어서도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로 간다. 이것은 틀린 얘기이다. 이것은 과거로의 회귀인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종 공산주의가 나오고 있는데 국가 자본주의라고 해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베트남은 이미 이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종국은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 국가가 모든 대기업의 중요한 것들을 다 소유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른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